아, 여기 있다. 하프시코드라고 그러네. 하프시코드라고. 사진 같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피아노가 요만한 것 같아요. 크기 요만한 이제 모양은 그 그랜드 피아노처럼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3살 때인가 그 누이가 피아노를 잘 쳤다 그랬잖아요. 올갱이겠죠. 그래가지고 누이가 너무 이제 피아노를 잘 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누이한테 이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이걸 연주를 하고 나면 얘는 이제 어린애가 3살짜리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나가 비키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치는 거야.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음악 여행을 다니다가 그 로마에 간 적도 있어요. 로마에 갔을 때에도 로마에서 미세레오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은 반출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악보를 누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악보를 누가 구입을 하면 저작권이 있잖아요. 악보를 복사해서 내돌리지도 않아요.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치려면 그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보고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뺏기지를 못해요. 못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로마 그 시스틴 성당에서 그 미세레오라는 곡에 연주가 있었던 거야. 그때 얘가 이제 어린아이가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듣게 된 거죠. 그걸 다 듣고 와서 나와가지고 그걸 악보를 그대로 다 써버린 거야. 그런 걸 갖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만큼 절대음감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천재였다라는 거고요. 그 6살 때부터는 직접 작곡했죠. 물론 이때 작곡하고는 이제 좀 수준으로 보면은 좀 떨어지겠다. 어린아이가 한 거니까 단순한 것이었지만은 그때부터 계속 작곡을 하고 특히 이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다 그러고 나중에는 바이올린을 했는데 이 바이올린도 이 모차르트는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책을 보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바이올린을 한다는 그 합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곡을 바이올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성격이 대체로 사교성이 좋고 그리고 순진하고 발랄하고 쾌활하고 누구한테나 잘 안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매력적인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모차르트가 굉장히 유치하고 음악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어린이. 그러니까 그 아마데우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린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아이처럼 살았던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모차르트로는 딱 붙는 얘기가 음악 신동, 음악 천재 혹은 영원한 어린이라는 이미지로 떠올린다고 해요. 모차르트를.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 대한 이미지가 어린이로 남아있었던 것에는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레오폴드 모차르트죠. 아버지가. 그 사람은 그 지독한 그 아버지의 그 관리의 산물로서 모차르트가 어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차르트를 계속 유럽 전역을 거쳐서 음악 여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고 결국 그 또래들하고 놀 수도 없었고 주로 어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찬사와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유럽 여행을 다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모차르트가 배운 것도 많아요. 이태리 여행을 가서는 처음으로 오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지고 이태리 여행을 가는 바람에 오페라에 흠뻑 빠져가지고 오페라를 쓰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누가 음악학교에 가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모차르트를. 유일한 스승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건 다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음악적인 소양이라든가 지평이 넓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음악 여행 아니면 유럽 여행을 순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의 욕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뭐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돈벌이 수단.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아주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겠죠? 좋은 데 취직을 하겠죠. 아주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 나의 칭사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여행을 시키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 레오폴드는 그 모차르트를 궁정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어떤 그 연주회나 콘서트나 이런 데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선술집 그런 데서도 공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가장 그 광고를 낸 것 중에 그 아주 좀 극적인 것이 있어서 여기 적어왔는데 5페이지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광고예요. 퍼블릭 애드버타이저라고 하는 신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이제 광고를 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의 성원을 힘입어 잉글랜드로 출발하는 일정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은 모차르트 씨가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백조의 대연회실과 콘힐의 하프 주점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자리에서 그의 두 천재 자녀가 딸하고 이제 아들을 얘기한 거예요.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입장료는 20링 6펜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서커스 공연하듯이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대중들을 위해서 그 건반에다가 이제 그 헝겊 있잖아요. 그 가리개. 그걸 덮어놓고 건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 그리고 눈에다가 수건을 묶고 연습하는 거. 이런 깜짝 쇼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래만 부르면 바로 연주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작곡을 하다가 미완성된 거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완성시켜 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차르트가 그걸 뭐라 그러나 모차르트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모든 돈벌이에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장사처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몇 살 때더라? 7살 때인가? 그때는 애가 신동이어서 이게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아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진 거야. 신동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나이를 속여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은 나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아이에게 집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에게는 아버지는 하느님 다음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모차르트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를 아버지가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느님처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자기를 돌봐주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하려면 더 좋은 곡을 작곡을 하거나 더 좋은 연주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연주도 하고 작곡도 했겠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을 그 과거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상상을 합니다. 근데 모차르트가 상상했던 과거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사는 나라예요. 어른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와요. 그 뭐냐면 일종의 그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자궁 회귀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어머니의 자궁처럼 이렇게 강박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상상적 공간이 그 과거의 왕국이라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누이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과거의 왕국이라는 데 이제 집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이 그랬다 해도
또 몸이 힘들고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것에 휘둘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쾌활함 자체를 아이가 상실하진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거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쾌활하고 여전히 순진하고 어린이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직에 들어선 게 짤츠부르크에 있는 대주교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1779년에 다시 여기저기 다니다가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월급쟁이 오르만 연장을 있게 돼요. 그리고 선거대 지휘자 또 소년 선거대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대주교랑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781년에 대주교 밑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벗어나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혼자 독립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콘스탄츠라고 하는 콘스탄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콘스탄츠랑 결혼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왜 반대를 할까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는 또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 수단인데 모차르트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는 그때 이미 그 전부터 아버지로 분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짤츠부르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짤츠부르크에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빈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완전히 딱 도장을 찍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반대를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 계속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제가요 어쩌고 하면서 계속 허락을 해달라고 결혼을. 근데 끝끝내 해주지 않아요. 가지고 부모의 환영이 없이 쓸쓸하게 인척들만 모여가지고 모차르트가 콘스탄츠랑 결혼해요. 그런데 콘스탄츠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사랑이 성사가 안 되는데 그 여자의 동생이에요. 그 여자가 결혼해서 빈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빈으로 간 거야 이 친구가. 갔는데 그 사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다 밑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동생과 결혼하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른바 어떤 궁정이나 이런 데에 손 떼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살게 되면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점이 뭘까요? 프리랜서의 장점. 궁정에 소속되지 않고 첫째, 출퇴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일을 안 할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자유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자유의 대가는 배고픔이 이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프리랜서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조금만 줘도 그 일감을 맡을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밤새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거리가 시원치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독립을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막 혁명의 그 와중에 유럽이 막 휘둘리던 시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음악에다가 돈을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황 자체는 안 좋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작곡한 것이 아까 들었던 클라리넷 오중주, 그 다음에 클라리넷 협주곡 이런 건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동의 피리 소리처럼 평화롭고 수채화처럼 맑고 우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은 현세를 초월하여 중력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저 에테르처럼
투명하고 맑아서 그 울림이 마치 천사의 속삭임 같다. 이런 평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모차르트의 상황과 극대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뭐 궁핍하고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음악은 에테르, 공기죠. 그 공기처럼 가벼운 음악이 나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 했냐면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르는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접근을 행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느님께서는 모차르트의 상황과 상관없이 모차르트에게 당신을 직접적으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받은 모차르트가 만들어낸 음악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차르트가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음악이 모차르트를 만든 거예요. 모차르트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남긴 음악. 근데 그 음악의 실소유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링헬바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대한 작곡가들은 어떤 그 천상의 음악을 전달받을 수 있는 초감각 수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신기를 통해서 어떤 그걸 느껴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링헬바흐가 볼 때 모차르트 자체가 수신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차르트가 수신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 자체가 하느님의 음악을 전달받는 수신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차르트의 음악의 특성은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즉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칼바르트는 아무튼 너무너무 극찬을 하는데 음악이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그에게 침투되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악이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그에게 침투되어 들어갑니다. 하느님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인간 속으로 자기를 완전히 분열한다 그럴까? 자기를 준 거예요. 네? 창조로부터.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마지막 10년 동안 그 모차르트는 작곡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살았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창조자라는 건 하느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이 모차르트를 통해서 음악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모차르트 자체는 작곡자와 같은 그 기능인이 아니라 창조자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들어가니까 5, 6분, 10분 쉴게요. 그 요제프 2세 그 말년에 그 다시 궁정 자스포르크를 들어가요. 잠시 들어가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궁정음악과를 들어가는데 그때 그 황제가 요제프 2세잖아요. 공연을 했는데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그 황제가 와서 어우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그런데 한마디를 했대요. 그런데 약간 걸리는 게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딱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을 모르니까. 더듬거리다가 음표가 좀 많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좋다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히 말할 게 없으니까 음표가 많다고 얘기를 네, 링겐바흐나 칼바르트를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하느님은 음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표라는 것이 그냥 음표가 아니라 음표는 악보에다가 쓴 게 음표긴 하지만 음표로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음표는 일종의 기호고 그리고 음악으로 나오잖아요. 음악으로 나오잖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음표. 음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런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모차르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 말년에 힘들고 특별히 이제 이 친구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그 주로 이제 궁정이라든가 귀족들 사이에서 연주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호사가 취미가 있어요. 아주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항상 선물을 받아도 고급스러운 걸 받았잖아요. 그런 문화에 확 젖어 있는 상태라 아무리 가난해도 입고 싶은 옷은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재간이도 있대요. 귀부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간접적으로 내가 저 옷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선물을 하게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그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굽빗했고 그 자녀들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녀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궁핍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791년도에 마스피리가 성공을 했지만 큰 돈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마스피리가 쾌인가 몇 대 상영이 공연이 됐을 때 그만큼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기 2달 전에 그 의뢰를 받은 게 레퀴엠은 이제 미안성으로 남아있는 건데 그 미안성이라 해도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5일날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자정을 간 넘긴 시각에 죽게 되니까 이제 인부들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빈민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다가 묻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요세프 2세 형제가 장례식에 비용을 쓰는 걸 허락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빈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루에 푸대자루 써서 린넨 자루라고 하는데 자루에 이제 몇 후씩 같이 모아주고 거리 두른다가 그렇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어느 게 모차르트를 안 쓰고 후일 그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시신 자체가. 그래서 그 링앤바우는 이런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그 사람의 죽음의 형식으로는 잘 어울리는 얘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가 죽을 때는 거의 거지처럼 살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시신조차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승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뭐지? 음악방.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차르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죽음이다 라고 링앤바우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 음악 속에서만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기 전 91년도에 죽었으니까 87년, 그렇게 몇 년 전이야? 4, 5년 전? 그쯤에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병석에 누워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죽음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근데 이때는 85년도부터인가 아마 그 프리메이슨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편지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곰곰이 명상해 볼 때 죽음이란 이승의 삶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류의 가장 진실한 친구와 너무나도 가깝게 사귀어 왔습니다. 죽음을 친구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 한때 나를 두렵게 했던 죽음의 이미지가 이제는 저를 진정시키고 위로를 해줍니다. 죽음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문을 열어준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이대로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직도 젊은 제가 말입니다. 36이었으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였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직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어떻게 좀 뭐랄까 좀 차분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로하는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분해서 아마도 이때쯤에 집을 떠난 지 오래됐고 아버지와 관계도 거의 침묵의 벽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차르트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고개만 돌리면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큰 일이 터지더라도 그 일 때문에 뭐 구심하다가도 딱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작곡을 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작곡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보를 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악보를 쓸 때는 악보를 막 그리면서 딴짓을 그냥 뭐 방방 뜨고 뭐 막 얘기도 하고 막 뭐 하면서 그래서 악보를 막 쓴대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악보를 쓰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악보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껏 악보를 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뭐 천재의 습성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전환이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그것 때문에 부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는 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작품들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떠올린 게 그 예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뭐냐면 전에 한번 그 이현주 목사님이 드림교회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드림교회는 뭐냐면 따로 교회 없이 어떨 때는 비원에서 만나가지고 풀밭에 앉아서 예배를 해요. 어떨 때는 어떤 카페에 앉아서 예배를 장소 불문 그리고 방법 내용 불문 그때그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를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분이 첫 예배를 한 게 강진에서 했는데 그때 첫 예배할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배를 한 적이 있어요. 넓은 식당 빌려고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 식당 손님 하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절도 하고 막 거기서 예배를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제가 경주에서 살다가 19km 경주에 있고 저만 서울에 와서 이제 아까 말한 프리랜서로 일을 잠깐 할 때 언론 하기 전에 지금 서울뉴스 지금 여기 하기 전인데 그거 할 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독립 서울로 간 독립군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아마 글을 썼던 그러니까 돈 벌러 간 거예요. 독립군이라는 게 이제 돈 벌러 서울 간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될 때까지 돈벌이랑 상관없이 살았고 귀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경주로 이사를 갔는데 경주에 이사를 갔을 때는 첫 해에는 그 김해대학교에서 예술치료과정 강사로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들어가니까 이제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서울에 가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힘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신앙 연구소에 강화나와서 혼자 살면서 그 예술치료 그때 아마 그 당시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인디고 유니콘이라고 카페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한 번은 그 세검정 쪽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비가 슉슉슉 내리는 날인데 카페 딱 들어가니까 이제
통유리가 이렇게 두면은 통유리 바깥이 보이는. 근데 거기 쭉 둘러앉았는데 그 양육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두 눈을 감으세요. 눈을 딱. 예보에 형식이 없어요. 그냥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찾으라는 거야.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띄었느냐, 그리고 왜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띄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눈 감고 있다가 딱 뜨니까 그 온창이니까 바깥쪽으로 처마가 보이더라고. 그 처마 밑으로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그 나뭇잎 3개가 달려요. 딱 나뭇잎 탁 떨어져가지고 내가 처음이었나 아마. 그런데 나뭇잎 그 3개가 딱 달려있어. 근데 나뭇잎 3개가 그 가지 끝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탁 들어오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딱 거기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걸 보면서 마치 우리 식구 같다. 나랑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 3명이잖아. 3명이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 밖에서.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비를 맞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저 처마끝으로 가지 하나만 내려와서 잎사귀 3개가 있지만 이 가지가 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큰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 그래서 지금 비를 맞고 우리 가족이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마치 그 나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안심이 돼.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배 전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 돌아가면 하는. 근데 그 드림 예배를 하면서 한 번은 그 어떤 걸 갖고 했었냐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물 중에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리코더 PD 같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의도 해요. 그때도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글이나 강의의 내용이 주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쓰거든. 근데 내 사는 거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학을 한다고 신앙이 깊지 않아요.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한 체계를 세웠다고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은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는. 그것처럼 내가 신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글을 쓰지만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적으로 낱낱이 세세히 액면 그대로 살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강박이 돼요, 이게. 그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원래 기질이 그렇지 않은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게 나는 하느님의 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필이라고 얘기했냐면 필이는 그냥 필이를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이는 지 멋대로 놀다가 피리를 부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그 하느님이 피리를 불고 싶어. 그럼 그 한남봉이라는 피리를 들어. 그리고 피리를 불고 다 불었으면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난 자유야. 하느님의 목조에 맞춰서 내가 소리를 낼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나대로 뒹굴거리면 돼. 그런데 만약에 뒹굴거리다가 피리가 고장이 났어.
누가 고쳐야 되죠? 고장난 피리는 누가 고쳐요? 피리 굴 사람이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그분이 내가 필요하면 당신이 고쳐줬을 거야. 너무 편해지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내 건조대로 그냥 살면 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문제 있는 피리를 쓰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고쳐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 흠결일랑 당신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내가 좋은 데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당신이 알아서 고쳐가면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다. 근데 모차르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모차르트를 집어서 음악을 당신의 목소리를 거기에 운을 치러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모차르트 나름대로 그냥 집안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어떤 그 인격이 갖고 있는 우리가 뭐 흠결이라고 얘기하면 흠결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모차르트대로 사는데 음악만큼은 그분이 원하실 때 모차르트에서 내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에게 어떤 고도의 그 음악에 걸맞는 도덕성, 음악에 걸맞는 인격을 꼭 요구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해야 돼요. 뭐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고 요구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대로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볼 때에도 자꾸 너무 엄격한 모차르트의 삶 자체를 엄격한 거기다 잣대를 대고 철부지니 어쩌니 떠들 필요가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철부지고 문제 많은 인간이라 해도 모차르트가 아니었으면 모차르트가 내놓은 작품 같은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모차르트는 이 음악을 작곡한 것만으로도 당신 사명을 다 했다. 나머지 삶은 막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걸 혼자 볼 필요 없다. 그 음악이 우리에게 준 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봐줘야 된다고. 그 정도. 그런 생각이 있고. 니에마우가 여기 써있네요. 모든 음표들은 실상 하느님을 향한 수없는 다가섭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느님을 이해할 때 하느님은 언어의 저편에 계십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모차르트가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선물로 준 이러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차르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모차르트의 덕이 아닐까? 하느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차르트의 친구였던 독일어 발음, 프랑스 발음이라는데 프랑스 발음은 몰라가지고 언어로 써놨는데 그 기념첩에 모차르트가 난 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글이 이제 모차르트가 정작 자기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게 뭘까를 이렇게 밝혀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가슴 안에 그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음악이다. 하느님은 음악이시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이는 나를 끝없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숭고한 지성도 환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합쳐져서 천재를 만들 수도 않는다. 사랑, 사랑, 사랑. 이것이 천재의 영혼이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나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멋있는 말 같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사실은 짓궂긴 하지만은 사랑스럽잖아요. 모차르트는 남한테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어요. 최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 이 동심의 영역이 하느님과 믿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닐까 하는
어떻게 보면 불우한 천재일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거든요. 죽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각자 고유한 어떤 질이 있을 텐데 살면서 뭐 후회 없는 삶이 있겠어요? 흠결이 없는 삶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 그래도 이게 나지. 그리고 그냥 살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어느 한 영역이 누군가에게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는 지점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도 내 삶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보는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얘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